여러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순식간에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가격 등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금융전쟁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 붕괴는요, 그냥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거대 금융 세력 간의 전쟁이 마침내 수면 위로 터져나온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불과 넉 달 만에 2조 달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에 달하는 가치가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이 두 거인이 있습니다. 전통 금융의 상징, 바로 은행, 그리고 신흥 강자로 떠오른 암호화폐 산업.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수십 년간 금융시장을 꽉 쥐고 있던 은행들이 암호화폐의 거센 도전에 어떻게 맞섰는지 그 치열했던 전쟁의 서막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핵심, 가장 중요한 전장은 바로 수익률이었습니다. 이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아시죠?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암호화폐.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높은 이자를 주는 암호화폐 플랫폼들의 능력. 바로 이 점이 전통은행들의 심기를 아주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순히 어디가 돈을 더 버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정말 거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인용문처럼 말이죠. 21세기 미국인들의 예금 계좌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1조 달러 규모의 싸움. 그야말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전쟁이 사실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십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안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단 하나의 허점이 있었거든요. 의도치 않게 열려버린 이 작은 틈이 어떻게 전체 시장을 이렇게 뒤흔들게 됐을까요?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불리는 기존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이 좀 재미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 즉 발행사가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주는 건 금지했어요. 그런데 코인베이스처럼 이걸 유통하는 회사가 이자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의 허점이었고 암호화폐 업계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었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걸까요? 그 구조를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자, 먼저 사용자가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 100달러를 넣고 스테이블 코인을 삽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그 돈으로 뭘 하느냐? 바로 연 5% 정도 이자를 주는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자의 대부분, 한 4.5% 정도를 사용자에게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수익을 고객에게 그대로 연결해 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은행들이 왜 그렇게 전면전에 나섰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은행 예금 계좌는 이자가 0.5%도 안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계좌는 4.5%를 주니까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기존의 복잡한 비용 구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줄 수 없었던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물론 은행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은행에 들어온 돈은 지역사회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처럼 경제를 순환시키는 말 그대로 생산적인 곳에 쓰이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간 돈은 그냥 미국 정부 빚 갚는 데 쓰이고 묶여버린다는 논리입니다.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나름 일리 있는 경고죠. 결국 이 팽팽한 갈등은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새로운 입법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이 법안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백악관까지 나서서 2월 말까지 무조건 합의하라고 시한까지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협상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은행 측이 몰래 심어놓은 독소 조항이 발견된 겁니다.
이건 암호화폐 업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 독소 조항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바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고객에게 이자, 즉 수익률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법으로 금지해버리는 거였습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수익 모델은 그냥 서비스 중 하나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치열한 수수료 경쟁 속에서 회사를 먹여 살리는 핵심 수익원이고 미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이걸 포기하라는 건 사실상 사업 저부라는 말과 똑같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그 법안 내용을 보자마자 협상 테이블에 박차고 나와버린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하원에서는 별 문제 없이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게 상원으로 넘어가자마자 은행 로비스트들이 전면전 모드로 코인베이스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결국 초당적인 합의는 산산조각 나고 협상은 결렬됐죠. 아, 이 법안 통과 안 되겠구나. 이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자마자 투자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고 이게 바로 대규모 매도 사태, 즉 시장 붕괴의 방아쇠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입법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책이 사라지면서 그 충격파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금융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을까요? 이게 더 이상 암호화폐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우선 은행들의 압박에 못 이긴 SEC가 디파이, 즉 탈중앙 금융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규제를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관련 생태계 전체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또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투자 자금이 암호화폐에서 빠져나와서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자금 대이동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법안을 다루는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이 은행권으로부터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마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중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금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처럼 지역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인 은행 중심의 신용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까요? 아니면 국가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달러 시대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세대 금융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